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 씨입니다. 허허,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영화도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네. 혹시 뭐가 있는 날 이런 걸 만들어 보라 그러면 네. 독실님은 원하는 게 있어요. 뭐 고기가 있는 날, 보너스가 있는 날, 뭐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무언가가 있는 날, 저는 뭐 언제나 생각해왔습니다만 그 공개 방송이 있는 날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 전문가 쌤들과 이야기가 항상 모자르잖아요. 한 네. 번도 시간이 남았던 적이 없고 모자르다 네. 보니까 같이 공방에 오신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끝나고 나서 네. 같이 또 뒷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예. 그 독실님의 꿈은 우주강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막대한 꿈인 것 같아요. 할 수 예. 있습니다. 저는 독방이 있는 날, 엄마들한테. 예. 음. 아이들 접근 금지하고 독방이 있는 날. 오, 네, 너무 한 필요하죠. 더 시간이라도.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천만 영화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람 전체 관람가가 아닌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영화는 좀 혼자 볼 수 있는 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재운 다음에 나와서 조용히 이제 OTT로 보기도 하지만 그 불가능해요. 보통 아이가 자면 나도 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저번에 보니까 연정훈 씨는 수면 시간이 10시라고. 아기 잘 때 다 같이 잔다고. 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독방이 있는 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우리 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수요일은요.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뉴스는 역사다.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7일 수요일 투데이 잡스 3.0.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순서입니다. 네, 이두박근 삼두박근. 네, 우람한 우리의 시사요정. 요정하는데 이렇게 우람한 분들이 과연 있을까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독실님 이런 거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 오글거리는 것들도 있죠. 네, 그거 되게 잘해요. 비결이 있어요? 저는 김성훈 기자님을 보면서 눈에 힘을 빼고 계신 걸 보면서 저도 좀 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그냥 뭐 진심으로 우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항상 본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들으나 마나도 얼굴이 좀 똑같은 사람이랑 어쨌든 희귀템이에요. 네. 네,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저희 투데이 잡스 3.0에서만 볼 수 있는 두 남자. 네. 자, 신상 이슈남 김성훈 기자가 오늘 뽑은 빅데이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오. 키워드 세 가지 꼽아봤는데 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세계관이 비슷합니다. 아, 부정행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험지 유출 키워드를 네. 골라봤는데 네.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학생 2명이 문제를 낸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해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게 이제 발각이 된 건데요. 네. 시험 출제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퇴근한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이 이미지 캡처 파일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저절로? 악성 코드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이 코드를 개발할 시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학생들은 이 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며칠 뒤에 이제 몰래 또 교무실에 들어가서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시험에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오. 이렇게 빼돌린 과목이 총 4과목이었다고 합니다. 네. 부정행위가 어떻게 발각이 됐냐 하면은 시험 직후에 이제 그 답안지를 적어왔을 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몰래 보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치우다가 이거 뭐지? 그래서 이게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생명과학 과목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시험 도중 오류가 발견돼서 문제가 수정이 됐는데 바뀌기 이전 답을 적은 겁니다. 그게 수상한 거잖아요. 네, 객관식이었으면 아마 안 걸렸을 텐데 주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네. 때문에 답이 아예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답으로 써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경찰은 이 두 학생을 일단 업무 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형의로 지금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김성훈 기자가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악성 코드를 만들 정도의 노력이면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죠?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친구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네, 사실 악성 코드가 어떤 것일까 저도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요즘, 어렵게. 네, 아, 코딩을 그래요? 해갖고 이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네. 이게 오히려 좀 잡힌 것들 어떻게 발각됐는지를 들은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너무 허술했잖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조금만 더 꼼꼼했으면 안 잡힐 수 있었다는 거고 다르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냐 다른 현장에서. 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이게 왜 걸렸냐면 시험지 구퉁이에다가 네. 답안을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거를 휴지통에 버리는 거. 먹어야죠. 어. 네. 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화이트 아니 이제 악성 코드를 씹는 거는 굉장히 최첨단이었는데 네. 답안을 베끼는 과정은 또 너무 아날로그적이었던 거죠. 아, 답안을 네. 알아내는 방법은 최첨단이었는데 시험지 구퉁이에다가 답안을 네. 다 썼다가 그거 시험 끝나고 이걸 찢어가지고 버리는 걸 친구가 본 거예요. 근데 내 과목이랑 그랬으니까 엄마한테 집에 가서 그래서 애들이 다 휴지통을 뒤져봤다는 거잖아요. 네. 아 답안이다. 너무 이상하죠. 거기다가 저도 좀 이번에 당연히 이제 부정행위고 이거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당연히, 일이겠지만 예. 사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답을 알았으면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 나왔구나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문제가 바뀌었는데 예전 답을 그대로 적었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전혀 이제 입체적인 파악이 안 돼 있었다는 그죠. 거죠.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외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아 이제 뭐가 아쉽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답을 알려면, 그러니까 이독실 같은 사람은 만약에 그 시험 범위를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네. 그러면 완전 범죄를 공부를 꿈꿀 수 해야지. 있었는데. 네. 그게 뭐 안전검증을 하지 않아서 아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코딩해갖고 너무 쉽게만 얻으려고 한다. 아. 그게 좀 너무 아쉽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아이면 얘를 화이트 해커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 있어요? 아니요, 너무 그냥 사실 그 코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시중에 있다고 하고요. 아, 팔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추가적인 기능을 아주 살짝 더한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던 아니라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답안지가 유출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과 4년 전에도 네. 고3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당시 시험 문제를 빼돌렸던 행정실장하고 학부모가 실제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나오셨어요 이미. 4년 전에 일어났던 이건 일이기 되게 때문에. 심각한 거잖아. 물론 학생이 그 훔친 것도 잘못한 거지만 네. 이건 어른들이 짜고서 문제지를 유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잘 아시겠지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아, 네네네. 더불어서 이 교육계를 발칵 뒤집었던 이 당시 사건을 두고 나서 평가 과정에 좀 보안 시스템 강화가 이뤄진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총 4단계로 나눠서 출제 단계부터 학생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 그 뭐 USB라던가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시험지 문제를 절대 보관할 수 없게 하는 법령도 개정이 됐었고요. 시험지 인쇄와 보관 채점 모두 관리자를 복수로 두면서 철두철미한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교무실에 어떤 교사 선생님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CCTV가 없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쵸. 그것도 네. 사실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사각지대로 보고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을 탔던데요. 네. 그러니까 벽을 타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악성 코드까지 씹는 정성을 보였는데 왜 그걸 휴지통에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썼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말하자면 네네네. 너무 허술해서 이제 어쩌면 잘 된 거죠. 이 학생들한테는 이건 이렇게 한번 했을 때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은 뭐 대책을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악성 자기가 코드 시키면? 보통 만들어냈거나 본인이 설치할 때 내가 동의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백신들이 잡아내는 게 어려울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 컴퓨터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시모스 단계에서 처음부터 아예 암호를 걸거나 아니면 뭐 지문을 대야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아, 지문. 네네 그런 식의 좀 보안들을 하면 되는데 업무상으로 쓰고 다른 분들이랑 좀 같이 쓰다 보니까 소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것이 어째 재시험을 보고 나서 보게 될 것이고 이 학교에서는 이건 이제 큰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될 거잖아요. 적어도 피해보는 학생은 없이 처벌을 네. 받게 되고. 그런데 적어도 저희 어렸을 때도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기간이므로 교무실 출입 금지 이런 게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벽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네. 이제부터는 이런 부정행위들의 사례를 알았으니 조금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 무조건 이제 재시험이 추진이 될 예정이고 거의 뭐 확실시 되는데 네. 그럼 사실 소수의 일탈 때문에 그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학창 시절에 뭐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리고 뭐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 이게 그날 네. 이렇게 굴렸는데 잘 돼가지고 점수 잘 받은 그렇죠. 애들도 이제 있을 텐데. 시험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을 그쵸. 유독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시험을 뭐 망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뭐 시험을 약간 못 본 친구들 입장에서 한 번의 기회가 더 더 있는 게 쥐어주는 좋을 걸 수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 성적이 더 잘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시험이라는 기회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그럼요. 방학이잖아요. 기말고사 치고 이제 성적 나와야 되는데 네. 방학. 아 진짜. 그렇죠. 너무 최악입니다. 네. 진짜 사실 이런 분들 그냥 그날의 운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제 시험을 본다는 건 일단 공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또 시험 문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선생님들도 네. 이전에 시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들었는데 그걸 피해서 새로 만들어야 아, 그것도 되잖아요. 보통 일 아니네요. 쉽지 않을 것 아.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출제자 입장 생각해본 적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교과서나 네. 이 시험 범위에 핵심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60%는. 네. 나머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교육방송 같네요. 네. 누구랑 싸워요 기자님? 저 나머지. 자신과의 싸움이죠. 출제자와 문제를 푸는 사람의 네. 싸움이죠. 네. 저는 금메달 따실 줄. 죄송합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자신과의 그러잖아요. 싸움. 나와의 싸움이라고 맨날. 근데 시험은 무릇 자신과의 싸움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시험인데 저랑 싸워본 적 한 번도 그 선생님과 싸움인가요? 아니에요.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랑 거고. 싸우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 왜 나는 몰라도 모르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코딩하거나 이런 걸 돈 주고 살 시간에 맞아요. 족보를 좀 하나를 더 봐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뭔 얘기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인 것 아쉽습니다. 같아요. 자, 두 번째 대형마트 휴업. 이건 논란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이건 뭐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굉장히 관련이 있기 밀접하죠.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이슈였는데요.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 제안 가운데 하나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고 즉각 반발에 나섰고요. 반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원래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없애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반기는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마지막으로 뭐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을 비롯한 10건의 우수 국민 제안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열흘간 이제 국민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3건을 추린 다음에 그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거의 이 3건 중에 한 건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게 뭐 주변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정책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은 아.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지금 즉각 반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상황인 없죠. 거죠. 새 정부가 오직 자율 규제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헌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진짜로 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한 축인 소상공인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또 환영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 게 그렇겠죠? 사실인데 시장 경쟁 구도가 뭐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이라는 지형도가 바뀐 지 이미 오래됐는데 네. 지금 이 규제 자체가 사실 좀 구시대적인 규제라는 것이죠.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난다는 발상 자체도 사실 조금 시기가 지난 발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고 재래시장과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대형마트 휴업 폐지보다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대형 온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이 없습니다. 네. 월화수목 금토일 뭐 언제든지 일할 수가 있는데 새벽에도 일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 휴업일에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2시부터 아침에 문 열 때까지는 네네. 예를 들어서 무슨 점, 광화문점 여기서 배달해 주는 거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차별이다, 불이익이다라고 그렇죠. 생각될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마저도 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무 휴업 제도를 다만 폐지를 하려면요, 또 국회에 또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저게 무슨 법안이잖아요. 네네네,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또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뭐 이게 전 정권 내지는 전전 정권에서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사실 이걸 관철시켰던 정권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좀 개선하는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크고, 네. 지금 이제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제안이 해서 나온 정책인 만큼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이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형마트가 주장하는 바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하는 그 시간이 본인들이 이제 뭐 배송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새벽 배송하는 시간은 사실 전통시장도 0시부터 오전 뭐 10시까지는 문을 열어서 많이 장사하시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그 시간만 뭐 온라인으로 하는 새벽 배송만 뭐 풀어준다든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대라고 하면 전통시장 때문에 그 규제 때문에 본인들이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거가 과연 영향이 있는 것인지. 네. 네,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의무 휴업도 휴업인데 이제 12시까지 12시 24시간 했었던 그 영업 시간을 제한을 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라고 할 수도 없죠.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뭐 새벽 1시, 2시 너무 더울 때는 네네. 그때 카트 끌고 다니면서 뭐 데이트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제한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전통시장에 좀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실효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그 조사하는 주체마다 퍼센티지나 질문 문항이 약간 차이가 나면 네. 실제로 우리한테 오는 기사와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마트가 문을 닫는 날 전통시장 간다는 답변이 2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분들은 그 16%가 적은 수치가 아니다. 네. 그거를 우리 같은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예. 좀 복잡한 사안이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가 너무 중요하고, 네. 이런 어떤 규제나 어떤 시스템마저 무너진다면 정말 살 길이 없다, 이런 네. 주장인데, 반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중간에 우리도 힘들다, 요즘 중간에 매출 많이 우리도 떨어졌죠. 이중고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그 규제도 지켜야 하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라던가,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새벽 배송 업체들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또 물리적으로 살아남아야 밀려나야 되니까. 되는 상황이 또 초래가 되니까, 좀 유지를 이 부분에 해야 있어서 공정 경쟁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프레임을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뭐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은 그러니까요. 사실입니다. 김 기자님 말씀 듣고서 저도 이번에 좀 다시 생각하고 깨달았었던 건데, 과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무 휴업을 하는 날 뭔가 사야 되는데 없을 때는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거나, 네, 맞아요. 다른 그냥 작은 이런 동네 마트 있잖아요. 그런 작은 마트를 갔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또 너무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매일매일 배송이 됐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저녁에 와요. 오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쉬는 어. 날. 이렇게 제 행동 패턴도 바뀐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시대가 바뀌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어쨌든 유민할 수 있는 그럼요. 정책을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 좀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대형마트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휴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틀씩.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떠올리면 하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노동자들의 뭐 권익이라든가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네. 결론 도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 생각하는 것까지.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국회에서 정치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 기준으로 지금 학원이 네. 네. 10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아, 시간 그래요? 제한이 있습니다. 10시 네. 이후에는 이제 학원이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처음에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졌을 때 학원계에서는 당연히 반발도 크고 심지어 학부모들도 반발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싶은 권리가 있고 어쨌든 네네. 10시가 넘어서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조차도 강제로 학원에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근데 지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고 싶은 권리와 가르치고 싶은 모든 권리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일단 강제로 막고 나니까 학생들의 수명권도 보장이 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도 나는 뭐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싶고 밤 늦게도 그때 또 시급도 많이 주니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런 규제를 하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정책들이 여기저기 이제 오히려 안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라고 얘기할 때 좀 입체적으로 네. 길게 당장 그러니까요. 뭐 1년을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봐서 좀 정책을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외국에는 막 4시, 5시 되면 문 닫았잖아요. 여행 오후에. 가보면. 네. 네. 그래도 다 돌아가더라고요. 제주도도 7시만 되면 대부분 문 닫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불을 켜고 쇼핑을 하고 이래야 되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패턴이 맞춰지면 또 그렇게 사라지니까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저 해석이 필요해요. 저 무슨 말이에요? 네, 오구 플레이. 저도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왔었는데 네. 그르칠 오자를 써서 이 그르친 공. 뭐 이런 잘못된 공. 잘못된 공. 아. 공을 잘못 쳤다는 뜻인데요. 오구 이거 아니고요? 골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오구 이건 좀- 네, 오구. 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네. 윤이나 선수가 대회 도중 규정을 위반했던 사실을 실토를 하고 네. 자숙의 뜻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 전날 발표한 사과문에서요. 지난달 16일 DB그룹 한국 여자 오픈에 출전을 했었는데 오구 플레이를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아. 러프에 떨어진 볼을 쳤는데 그린에 올라가 보니까 자신의 볼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아, 잘못된 공을 친 거예요? 네, 그 공을 친 겁니다. 사실 이제 선수들마다 자신만의 공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 자기 공은 자기가 100% 알아보거든요. 아, 그래요? 공마다 뭐 약간 문양도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네. 내 공은 100% 알아보는 게 거의 룰인데 내 공이 아닌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이 아닌 공을 친 거죠. 어. 이 처음 겪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게 윤야 선수의 얘기였고 선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반성하면서요.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서 당분간 대회 출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앞에 사례들이랑 좀 많이 반대라서 네. 어쨌든 본인이 치고 나서 걸린 게 아니죠.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숙하고 스스로 밝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주목할 부분은 네. 대회가 지난달 16일에 열렸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부분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네. 좀 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쨌든 고백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네. 네. 그 태도만큼은 또 이제 높이 살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고민되기도 김 기자님이.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가 이제 오구 플레이란 말 들었을 때 우리가 다 이해를 못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아마 그 오구 플레이란 단어가 잘 안 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기자님? 그게 골프라는 스포츠의 어떤 이 전통성과도 맥이 다 있는 아, 건데 그래요? 골프를 가만히 보시면 네. 정말 많은 관중이 그 잔디밭 위에 서서 구경을 하시잖아요. 네, 갤러리라고 갤러리. 하는데. 근데 심판이 없습니다. 캐디는 있는데. 아,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네. 경기를 어떻게 해요? 심판이 신기한 왜 부분만 없지? 있죠. 생각을 할 텐데 골프는 심판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신사와 매너의 스포츠라는 어떤 전통성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골프라는 종목에서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난을 또 받게 되는 게 골프라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1925년도에 US 오픈에서 이 바비 존스라는 선수가 마지막 홀을 치다가 공을 네. 살짝 건드렸대요. 근데 아무도 못 봤는데 나 공 건드렸어 이러면서 혼자 한 타를 올려서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기자 친구가 칼럼에 내가 본 대회에서 가장 멋진 장면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바비 존스의 모습이었다라는 네.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일파만파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인터뷰가 더 멋있었습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멋있는 게 아닌데 나는 내가 한 일을 했을 뿐인데라는 네. 멘트가 또 화제가 더 됐습니다. 네. 불을 더 질렀어요. 네. 그래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비 존스를 기리는 바비 존스 상이라는 게 미국 골프협회에서 만든 상인데
2020년도에 박세리 감독이 실제로 와. 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골프 정신을 존중하는 골프인들을 한 해 선정을 해서 주는 상인데 이 바비 존스 상이라는 게 있고 또 골프 격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골프처럼 속이기 쉬운 경기도 없지만 골프처럼 속인 사람이 경멸받는 경기도 없다. 심판이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한 줄로서 이 골프라는 종목에 대한 매너, 스포츠 이런 게 또 한 번쯤 되새겨보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험지 유출과 관련된 얘기를 한 날의 마무리로는 굉장한 멘트였어요. 네. 굉장했어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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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성훈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의 결론을 좀 내리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방송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뉴스는 역사다 해야 될 것 네, 네,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수요일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재원쌤, 역사의 네. 재원쌤이 맞죠? 우리 김재원 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가끔은 뭐 역사의 재원쌤이 아니고 재원쌤의 역사인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혹은 역사는 재원쌤, 뭐 이렇게. 우리의 역사 선생님은 재원 선생님. 저희 제작진 분들이 한 명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대형 네. 서점을 갑니다. 저희 공부하는 제작진들입니다. 오. 저는 가지 못하지만 근데 네. 거기 딱 봤더니 재원쌤 책이 딱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느냐, 1차적으로 너무 반갑다. 그런데 봤더니 순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K모 문고에서는 지금 네. 역사 2위,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우리 재원쌤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내 책 이래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23초 드리겠습니다. 23초? 지금부터 25초 아니고 23초. 네, 23초. 네. 짓궂다 짓궂다. 예. 시작. 홍보 25. 재밌습니다. 3초 만에 끝났네요. 네, 재밌어요. 네. 잘 읽힌다. 응. 잘 읽힌다. 네. 근데 원래 보통 한 번씩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본인이 쓴 글이나 본인이 두 분이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재방송을 이렇게 보면 아, 저 때 내가 저런 빛나는 말을 했구나. 아. 이런 게 떠오르실 때가 있지 않나요? 난 저 때 저렇게 약간 오징어 같구나 이런 생각. 아니 저는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멀쩡하게 했지 말. 난 내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왜 다들 재미없어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이제 알았습니다. 재원쌤의 책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빛나는 이런 글을 빛나는 썼네 하면서 읽으시는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가끔씩 그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편집자분이 잘 해주신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떤 게요? 책 쓰는데?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했었던 그러니까 것 저게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정말 이렇게 약간 고통스러울 거라고 짐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쓴 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탈거하고. 저는 계속 제가 한 수정하고. 방송 또 보고 싫거든요. 무간지옥까지. 네, 전 유재석 씨와 유일한 공통점은 내 방송을 다시 보는 거 힘들어한다. 아. 네. 근데 어쨌든 예상하셨죠. 그래도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빛나는 글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아니요. 저희 방송에서 또 빛나는 멘트를.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시노부스키 얘기해도 돼요? 이 기시감이 드는데요. 이 이름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기시감. 지금 아베에서 시작해서 외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케하고 지난주 만중국 겨우 했어요. 그렇죠. 네, 만중국 만중국 이야기했죠. 갔어요 이제. 만중국 그래서 했습니다. 흥미진진해지려고 하는 찰나 끝이 났어요. 그것도 방송을 밥 먹다가 급히 이렇게 싸고 나가는 사람처럼 급하게 저희가 그쵸, 마무리를 그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요 정도면 거의 뭐 아침 드라마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끝나. 그렇죠. 이거 BGM 딱 흐르면서 네, 다음 이렇게 하고 주 시간에. 뭐야 또 내일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수준인데. 근데 정말 이번에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이야기 뭐였냐면 기시노부스케가 누군지 전혀 몰랐던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아 이게 일본의 역사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근현대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아베까지 연결되어 있구나를 처음 알았다. 이런 네.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 그걸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온 기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타이틀을? 아직 만주국에서 인재 교육했어요? 네, 이제 막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혹시 그 전에 선생님 보실 때 네.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무리라기보다는 기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네. 분명히 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비단 뭐 한국의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에는 시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중세 시작이 어디냐, 네. 네. 뭐 예를 근대 시작이 어디일 것이며, 그럼 현대라고 부르는 이 컨템퍼러리라 그러나요? 네. 이 여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연원을 따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한일 간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현대의 기점을 어디로 둘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할 때 만주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주국의 출현.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 해방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한국은. 네. 근데 해방 이전과 이후에 국가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달라졌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뭐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분기점이 어디냐라고 네. 할 때 만주국의 시작.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뭐 귀태라고 하는 단어. 그런 이제 단어들도 이제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누구고 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냐라고 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분이 이제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인 이거.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기까지 이어지는 한국 사회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 기시라고 하는 사람은. 네. 그리고 왜냐면 걔 질질 끄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근대와 현대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어느새 근대가 현대로 변했는데 구분이 안 가니까 근현대라고 또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근세라고 안 하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만주국의 시작을 현대로 현대의 구분하는구나. 그럼 일본은 만주국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아베까지, 어이정 총리까지 그렇죠. 같이 연결되니까 일본의 현대를 만든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시노부스케가 사실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을 봤을 때 태평양 전쟁이나 중일 전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그럼요. 없으니까 네. 그럼 기시노부스케와 이 두 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중일 전쟁이 시작될 때는 기시노부스케는 일단 계속 만주국에 만주국에 있었고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전시 체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 운용,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만주에서. 아. 그러다가 이제 39년, 40년대 초반 시점에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국과의 연결성 속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상공부에서 네. 역할을 하는데 상공 대신이 되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아픈 역사죠. 강제 동원 네. 문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상공부에서 되는 했어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한국의 어떤 가슴 아픈 역사와도 연결이 되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거 그거 전에 그거 전에.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다음에 저희가. 듣는 거. 이미 처음부터 이제 다음 주 갈 거를 깔고 가는 겁니다. 네네네. 오늘은 중일 전쟁이랑 태평양 네. 전쟁이 중요해요. 네. 거기에서 뭐 이거는 꼭 기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당시의 어떤 동아시아의 분위기,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 일본을 봐야 되는 거니까 중일 전쟁부터 조금 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살펴보죠. 네, 물어보셨잖아요. 살펴보죠. 네네. 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두 개 하면 10분씩 20분. 그것도 못해서 혹시 중일 전쟁만 하지 않을까 아, 걱정이 되긴 그렇습니까? 하는데. 이러지 맙시다. 되나요? 이러지 네, 맙시다. 네네네. 걱정이 그러면 됩니다. 만주국에 기시노부스케가 있을 때 중일 전쟁이 벌어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중일 전쟁 중에 기시노부스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일단 중일 전쟁 이전에 그 중일 전쟁이 왜 터졌는지를 조금 봐야겠죠. 역시 이전으로 갑니다. 우리가 질문을 뭘 하더라도 다른 거나 이전으로 갑니다. 네. 왜 잠깐 테스트를 해볼까요? 왜 만주 사변 혹은 이제 만주국이 설립이 왜 됐다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서방이 간섭을 해서 네. 만주를 얻고 싶었던 일본을 네. 방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예.
제일 중요한 건 블록 경제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일본이 네. 이제 만주를 장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산업개발 계획들을 키시가 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일단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이제 만주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힘들고 것도 한국에서는 있고 스타일이 적절하지 않고. 네. 여전히 네. 이제 일선만 블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본 본토, 조선, 네. 만주, 일선만 일선만. 일선만 네. 경제 블록을 완성을 했지만 조선은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30년대 내내 네. 예, 전 저것만 기억나요. 맞아요. 저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서 말 안 듣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만주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뭐냐? 일본은 언제나 네. 심지어 임진왜란 때부터 중원으로 가는 게 꿈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오랜 수건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일선만 블록을 화북 지역으로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화북이라 그러면 네. 지금의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중국의 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징을 중심에 두고 이제 그 황하 이북 네, 지역을. 까지 그 지역은 이제 화북지방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장악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하북 지역에 하북 지역. 화북. 화북. 그렇죠. 네네네. 네.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경을 사이에 두고 계속적으로 치열한 전투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뒤로 돌려서 그럼 왜 중국은 저희 눈치 안 보시고 아, 하셔도 네네네네. 됩니다. 지금 약간 눈치를 보셨어요. 네. 자꾸 뭐라 그러니까 아, 아니요, 그렇잖아요. 괜찮습니다.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중국은 중국은 도대체 왜 그러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아서 이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1911년 네. 11년에 뭐가 있었어요? 네. 신해혁명 이후의 어. 중국 상황. 네. 네, 순원 좀- 나오나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박식하시네요. 확실한 건 일단은 청나라 무너진 거고. 그렇죠. 네. 청나라 혹시 마지막 황제 V. 푸이. 아니 그 영화 마지막 아, 황제 영화? 네. 보셨나요? 아니, 전 못 봤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푸이는 계속 자금성에 갇혀 있는데 아, 네. 군벌들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푸이가 뭐 갇혀 있기도 했다가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거예요. 네. 중앙이 없습니다. 중앙 정부가 사라진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군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이합집산을 하는 거죠. 그 삼국지의 군웅할 거 느낌이 좀 나요. 그렇죠. 그 당시. 이때 뭐 순원을 중심으로 국민당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중국 전체를 총괄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25년에 순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장제스가 그 유명한 네. 장계석, 네. 요즘에는 장제스라고 하죠. 네. 장제스가 국민당을 장악한 이후에는 더 갈라져요. 사회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죠. 각자의 군벌끼리.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하나 터지는 게 네. 공산당이 네.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장계석이라고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어떨 때 보면 일본보다 더 싫어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아. 이 사람한테 머릿속에는 항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공입니다. 국공합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공 합작도 있었지만 네. 국공 내전도 있었잖아요. 네. 아, 예, 그렇죠.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심지어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그 만주 사변 때는 장제스는 만주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주체는 네. 공산당이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지난번에 잠깐 등장했었죠. 장쉐량이라는 네. 네. 원래 만주의 군벌을 장악하고 있던 네. 네. 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땅을 뺏긴 거잖아요. 관동군한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트러블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죠. 아, 와서 장제스라. 도와주라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게 되는 장제스는 거죠. 도와주지 어쨌든 않고. 결과적으로는 뺏겨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장제스가 이 만주국을 사실상 승인해버려요. 모른 척 하는 거네요. 너 그냥 우리 이제 싸우지 마. 내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공산당이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협정을 맺어버린 거죠. 이게 사실 그냥 만주국을 승인해 준 겁니다. 네. 약간 그 저희 대만의 그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대만이요. 제가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아, 식으로 아, 했었다가 어느 네. 날 갑자기 이제 했었던 것 같이 네, 보시는 네. 것처럼. 이제 그 장쉐량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겠죠.
납치합니다. 예? 네? 장개석을 납치한다고요? 감금시켜버리고 네.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일본 봐라. 네. 좀 온다. 네. 계속 오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공산당이랑 싸울 게 뭐 아니다. 이상 지금 상황이 아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항외, 항일, 그치. 항일이지 지금 방공이 아니다. 네. 라고 해서 이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장제스를 감금시켜버려. 이런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감금한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 근데 결국 근데 이제 공산당도 당황한 거예요. 네. 공산당도 뭐지? 전쟁 중에 갑자기 안에서 쿠데타가 나가지고 일종의 쿠데타죠. 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극적으로 어쨌든 뭐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었지만 타협을 하고 네. 제2차 국공 합작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네. 되는 거죠. 아, 장개석도 그래서. 양보를 해요. 아 그래 네. 알았어. 오케이. 일단 우리 국민당, 공산당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일단 일본을 몰아내자. 몰아내자라고 네. 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주 조금씩 중국 쪽에서 형성이 된 거죠. 네. 중국 쪽에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계속 얘네가 분열되어 있어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네. 분열되어 각계역화죠. 있고 뭔가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좀 싸우고 해야지 내려올 때 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는데 서둘러야겠다. 네. 서둘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36년 말 37년 초 이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빠르게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궁금해서 그래. 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인데 그 36년, 37년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37년 7월인데요. 네. 굉장히 우연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우연한 사건. 우연. 네. 여기 이제 아까 북경에서 교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베이징에 혹시 노구교라고 하는 노구교? 되게 이쁜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 아, 저는 저기 이상한 사이비 종교 줄 알고. 노구교. 다리입니다. 다리에서 이제 서로 교전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일본인 병사 하나가 사라집니다. 네. 갑자기 사라져요. 네. 교전 중에? 예. 그래서 일본은 이거 납치다. 납치다. 중국이 납치한 거다. 이거 네. 얘네 데리고 간 거다라고 해가지고 교전을 확대시켜 버리죠. 근데 잠시만요. 네. 이 노구교 사건을 말씀해 주신데 이미 교전이 있네요. 근데 아직 전쟁은 아닌 거고요. 원래 전쟁이라는 건 네. 뭐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아무런 서로 간에 그게 없다가 팡 하고 터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국지전들이 있다가 그게 확전이 그래서 되거나 전쟁이 그럼 되는 전면전으로 거예요. 전면전으로 이제 아. 확대가 되는 거죠. 이미 북경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들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어. 계속 야욕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아직까지 정식으로 확전되지는 않은 전면전은 아니었던 상황인 거네요. 이게 아유, 조금 질문을 하면 안 길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본과 중국의 어떤 그런 전선이라고 하는 게 이 시기까지 보시면 네. 뭔가 우리가 지도로 네. 딱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 그런 전투는 사실 없어요. 네. 심지어 상해에서도 전투는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끊어서 전선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죠.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북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병사가 사라졌는데 납치됐다고 생각하고 확전이 조금 일부 좀 국지전이 좀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확전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병사는 도망간 거였어요? 아니요. 나갔다 정말 돌아왔어. 그냥 화장실 갔다 온 거였어요. 급은은 네네. 인정해줘야죠. 급 그걸로 한 네. 두세 시간을 자리를 딴 데 비운 있다가 거였는데. 자리를 빗다가 온 거죠. 근데 이게 뭐 일부러 그랬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어쨌든 그 일로. 그렇죠. 두세 시간 동안에 이 공백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확전된 전투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네. 보고를 해요. 네. 중앙 이제 일본 본토에다 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약간 그 내각과 군부의 분위기가 그 이전에 어떤 만주사변 때나 만주국 설립 때랑은 조금 달라요. 네. 본토에서. 네. 네. 원래라면은 좀 고민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과도 전면적으로 전쟁의 확장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매야 이렇게 된 거네요. 왜냐하면 일단 만주사변 때 성공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좋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는 바로 확전. 시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가 화장실 가느라고 없어져서 오해에서 벌어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어쨌든 기왕에 전선이 확대됐으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네. 싸우고 싶었는데 네. 그럼 이제 확전을 시작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찔렀는데 그냥 판치를 이렇게. 네네. 근데 그제 와서 좀 아예 오해였다고도 민망했을 네. 거고. 네. 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화북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네. 화북으로 빨리 가야 되고
중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전쟁 부실만 찾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국 막 서로 찢어져 있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뭉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지금 지나면 영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지금이 기회인데, 네. 요때인데라고 생각할 때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사실 제일 결정적인 건 일본 본토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예. 그럼요. 훨씬 더. 네.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 한 3개 사단, 그다음에 관동군에서 한 2개 사단, 네. 조선군도 1개 사단 정도 해가지고 중일 전쟁이 그렇게 해서 발발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기시는 이때 계속 미국에 만주국에서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 전제 물자 공급하고. 그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만주에서 2개 사단이 갔다는 건 관동군의 군인들도 옮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경제 체계가 됐든 무엇이든 다 이제 전시 체제로 돌입을 하는 거죠. 네. 그 전시 체제에서 이제 물자 동원이나 이 이런 사람 거에 대한 공무원이니까 군인이 차관이- 아니잖아. 이거 그 만주국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만주국은요. 질문하면 안 된다. 아, 죄송해요. 이전으로 가요. 아니 기시는 군인이 아니니까. 이게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예. 만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시스템은요. 물론 제일 위에는 푸이라는 그 황제가 있지만 뭐 네. 유명무실한 거고 네. 관동군이 중심이 되고요. 네.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군의 영향 아래서 무엇이든 다 하는 하는 거예요. 걸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사 정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군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공무원 있고. 관료 집단이 있는 거잖아요. 기술 전문직들이. 그런 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나라가 만주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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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희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39년에서 40년 초반에 이제 일본으로 옮겨온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47분이 되었는데 37년 7월에 노구교 사건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태평양 전쟁 얘기를 할까요? 예, 빠르게. 태평양 너무 뒤죠, 그죠? 네. 그럼 중간에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뒤 아닙니다. 네. 뭐 왜냐면 처음부터 꼬여요. 일본은 처음부터 꼬입니다. 뭐가요? 이거를 만주 사변처럼 굉장히 단기간 안에 끝내버리고 화북의 제2의 만주로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중일 전쟁. 네, 중일 전쟁으로 안 됩니다. 할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생각보다 안 돼. 네. 갑자기 장개석이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군인이 한 명이 화장실을 가고 갑자기 장기숙이 정신. 네, 정신을 차리고 이거 결사항전 절대 우리는 이거 안 된다. 물러설 수 없다. 갑자기 항일 투사가 되어서 네. 전쟁을 이제 막는 거죠. 어. 전쟁을 막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당황을 하는 거죠. 일본 뭐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정쟁이 장기화됩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가 돼요. 계속 네.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이 안 풀리면 어떡하겠어요? 학살을 저지르겠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난징대 학살로 네. 이어지게 되고 네. 난징대 학살이 벌어지니까 당연 연합국에서는 이때는 연합국 국제연맹이 됐든 뭐 다른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는 네.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 확장하는 게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학살까지 저질러 이건 안 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막습니다. 진군을 막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투가 직접적으로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쟁했나 본데. 계속 군축해라. 네, 그러니까 말로만.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수출 수입을 막아버려요. 아,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전시물자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네. 전시물자를 동원을 하려고 하면은 뽑아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조선이기도 해요. 거기서 왜냐? 네. 또 말을 안 들어서. 그 다음에 일본은요, 조선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조선과 조선인을. 그래서 총을 안 주는 거예요. 네네. 아, 동원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군인으로. 강제징용, 뒤에 설명드릴 강제 동원이 굉장히 늦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믿질 못해요. 아, 총을 주면 돌아서서 우리를 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뒤통수가 뚫릴지도 네. 모른다. 네.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총뿐만 아니라 이들을 노동력으로 징발을 한들 네. 사보타주 할 거다. 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이 계속 늦어지는 거거든요. 아, 잘 알고 있었네. 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한 게 있으니까 그럼요. 안 될 거다는 걸 알고 따르지 있었죠.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미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선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동남아로 이제 일본이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필요한 석유와 목재를 얻기 위해서 계속 동남아 쪽으로 확장을 그렇죠. 하는데 문제는 서방 세계는 그걸 싫어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석유였습니다. 왜냐면 전쟁을 위해서 이때 이미 전쟁을 위해서는 석유가 필수거든요. 네. 뭐 군함을 한 척 움직이려고 해도 하더라도 석유인데 근데 석유가 안 나요. 네. 일본은 이때 만주에 지금은 있지만 네. 네. 이때 만주에 있는지 몰라요. 아, 시추를 못 해요. 네. 이게 석유를 찾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석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석탄을 막 액화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석유로 만들어 보려고 네.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됩니다. 독일이 네. 그런 걸 했었습니다.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네. 어쨌든 탄화수소니까 그거를 했었는데 경제성이 너무 떨어졌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동남아로 진출을 내려가는. 하는데 이제 그때 미국이 결정적으로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그만. 네. 여기까지만 내려와. 여기가 한계선이야. 여기가 왜냐면 더 내려오면 필리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필리핀이 넘어가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조금씩 넘어가게 되는 되니까. 거거든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일본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뭐 네덜란드, 뭐 영국, 영 할 것 없이 자꾸 프랑스령 할 것 없이 건드리는 거네요. 계속 건드는 거죠. 그래서 석유를 아예 끊어버려요. 미국이 미국이 미국뿐만 아닙니다. 아, 그냥 네.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모두가 연합을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시에 쓸 수 있는 물자로 쓸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을 그냥 수출 수입 막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란한테 하는 제재 형태랑 같은 그렇죠. 형태를 그냥 하는 씨를 거네요. 말리는 거예요. 네. 씨를 말리는. 근데 이때 일본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일단 군은요 많아요. 200만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일본 군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 비해서도 많아요. 그리고 네. 미국은 공식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는 공식적으로 전쟁 참가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협상용으로 미국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청일 전쟁이랑 러일 전쟁 때의 어떤 그런 외교 협상의 어떤 방식이었는데 네. 한번 툭 전면전이 건드렸어요. 아니에요. 청일 네. 전쟁, 러일 전쟁 둘 다. 던지고 큰 전투에서 한번 이기면 협상을 던지는 거죠. 사실 러일 얘기하자, 전쟁도 얘기.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해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렇죠. 실제로 패전이 아니라 그냥 중단을 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게 한번 네. 터트리면 알았지? 그러니까 얘기하자고 이렇게.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던 거죠. 네. 실제로 미국이 이때 일본과의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본이 앞서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걸 감안을 못했던 거죠. 미국은 돈이 많다는 거. 언제든지 군함을 찍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간과했던 거죠. 뭐 간과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1년 12월에 진주만을 폭격을 하고 네. 빠르게 협상을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진주만만 그때 당시에 폭격당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섬들을 다 포괄로 했어요. 폭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던지는 거죠. 야, 협상? 근데 이제 갑자기 미국이? 원래 그 전까지 미국의 어떤 입장은 불간섭. 네. 우리는 전쟁 안 하고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토잖아요. 건드린 그렇죠. 거죠. 네. 저희가 또 하와이 역사를 한번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본토가 된 거잖아요. 본토가 공격당했어? 그럼 못 참지. 네. 갑자기 미국 내의 분위기도 네. 반전해서 네. 전쟁으로 나아가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럼 우리는 안 된다. 네. 전쟁 아예 해버리자. 그 전면전이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 되는 거죠. 저 중일 전쟁도 그렇고 일본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포함해서 계속 그런 식이네요. 중일 전쟁도 일단 우리가 한번 확 공격을 하면 그렇죠. 협상을 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때 장제스가 워낙에 강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거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도 하와이를 우리가 확 하고 공격을 해서 함대를 괴멸을 시키면 얘들이 쫄아서 그렇죠. 우리랑 이제 협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도 안 됐던 거. 근데 중요한 분기점이 됐었던 거는 소련이랑 네.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네. 전선이 아무리 일본이 군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 전선이 막 3-4개면은 그거는 있을 감당이 수 안 없는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여러 전선 중에 하나였었던 이 소련과 관동군과의
전투를 소련과 둘이 합의를 보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네. 하나의 전선이 나름대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소련 입장에서도 지금 독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그럼 요 정도는 확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그게 뜻대로 그러면 되지 않았던 거죠. 일본이 몰릴 대로 이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조선에 손을 대기 맞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뭐 대동아 공영권이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 프로파간다로 아무리 때리고 뭘 해도 네. 조선은 안 들어요. 네. 안 듣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가는 게 없어요. 네. 뭔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게 시작이 되는 게 이른바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으로 네. 40년대가 되면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일본이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네. 지금까지는 못 믿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징용은 하지 않는 상황이 못 믿었으니까 네. 한 것들이 싸지는 똥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슬픈 역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 들을 때는 네. 그냥 동아시아의 근현대를 들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중일 전쟁 안에서도 우리 조선인들이 있었었고 그럼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우리의 역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좀 가슴이 무거워지는 부분 좀 있네요. 지금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하면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이제 일본의 외무상이 이 문제를 법적인 결론이 나기 전에 조기에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고 일본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연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기시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았네요, 별로. 아니요,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인은 아니다. 네, 기시는 군인 군인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군이 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다 그 중간에 기시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중일 뭐 태평양 전쟁 안에서 네. 기시는 계속적으로 공무원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네. 강제징용 문제에 굉장히 깊게 연관돼 있는 인물이라는 거. 네, 거기까지가 오늘 등장신이고요. 네. 네, 다음 주는 주연으로 등장할 네, 예정입니다. 다음 주 딱 기대가 되면서도 가슴이 무거우면서도 또 되게 듣고 나니까 황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시의 손자가 네.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라는 좀 반성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이 뉴스는 역사다. 김지영 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